서울 강남의 심장부에 우뚝 솟은 태성그룹의 본사 펜트하우스는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정작 그 내부는 밖에서 몰아치는 폭풍우보다 더한 한기가 서려 있었으며 거실 중앙에 놓인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한겨울에 서리처럼 차가운 이혼 합의서와 재무 횡령에 관한 거짓된 고발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한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쥐며 눈앞에 놓인 서류들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절망감과 동시에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으로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이며 이 모든 상황이 치밀하게 조작된 함정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임신 7개월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녀가 지난 몇 달간 담을 세워가며 정리했던 그룹의 자금 흐름표가 조작되어 오히려 그녀가 비자금을 조성한 주범으로 몰려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선 명백한 악의적인 공격이었고 그 배후에는 남편 강민혁의 묵인 혹은 동조가 있을 것이라는 서늘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현관문이 열리며 젖은 빗물 냄새와 함께 강민혁이 들어서자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고 그는 젖은 코트를 비서에게 건네며 서연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태성그룹의 젊은 총수이자 냉철한 승부사로 불리는 그는 피로와 짜증이 뒤섞인 표정으로 테이블 위의 서류를 턱으로 가리키며 차가운 목소리로 서명하고 조용히 별장으로 내려가 있으라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눈에 띄지 말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뱉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그를 바라보았는데 남편이라 불리는 이 남자는 지금 자신의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규명하려 하기보다는 그룹의 이미지를 위해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비겁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은 최윤아 이사가 꾸민 일이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호소했으나 민혁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일별하며 증거가 명백하니 억지 부리지 말라고 일갈했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는 감정적인 호소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차가운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과거 자신이 월스트리트에서 촉망받던 파생상품 트레이더였던 시절의 감각을 되살려 지금 이 상황이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뱃속의 아이까지 위협하는 거대한 음모의 시작점임을 직감했다. 최윤아는 민혁의 오랜 친구이자 태성그룹의 전략기획실장으로 서연이 결혼한 이후 끊임없이 그녀를 견제하고 모함해왔으며 이번 횡령 조작 사건은 서연을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민혁의 옆자리를 차지하려는 최윤아의 결정적인 승부수임이 분명했다. 민혁이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간 사이 서연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비상금과 여권 그리고 원본 데이터가 담긴 암호화된 USB를 챙겨 들고 폭우가 쏟아지는 밖으로 향하는 결단을 내렸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서연은 자신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는데 엔진의 진동이 마치 그녀의 불안한 심장 박동처럼 거칠게 느껴졌고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경호원들이 무전기를 들고 황급히 뛰어오는 모습을 확인하고는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다. 태성그룹의 경호팀은 민혁의 명령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조직이었기에 그들이 자신을 막으려 한다는 것은 이미 민혁이 그녀의 감금에 가까운 통제를 지시했거나 혹은 최윤아가 심어놓은 사병들이 그녀를 처리하려 한다는 신호였기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차단발을 들이받고 도로 위로 튀어나갔다. 밤하늘은 뚫린 듯 억수 같은 비를 퍼붓고 있었고 도로는 미끄러운 뱀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지만 서연은 탁월한 운전 실력으로 도심을 빠져나가 교외로 향하는 고속화 도로에 진입하며 백미러로 끈질기게 따라붙는 두 대의 검은색 SUV를 확인했다. 추격자들은 일반적인 경호 차량의 움직임이 아니었고 그들은 서연의 차를 도로 밖으로 밀어내려는 듯 위협적으로 차체를 부딪혀왔으며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차체가 크게 휘청거릴 때마다 서연은 핸들을 꽉 쥐고 복부에 통증을 참아내며
필사적으로 방어 운전을 해야 했다. 빗물이 시야를 가리고 타이어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아찔한 상황 속에서도 서연의 두뇌는 냉철하게 회전하며 탈출 경로를 계산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전방에 나타난 급커브 구간인 해안 절벽 도로를 이용해 추격자들을 따돌릴 계획을 세우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커브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녀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차는 전혀 감속되지 않았고, 페달은 힘없이 바닥까지 푹 꺼지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는데, 그 순간 그녀의 등골을 타고 소름 끼치는 공포가 전율처럼 흘러내렸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브레이크 오일 라인을 절단해 놓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며,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 시도라는 확신이 들자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작을 시도하며 핸들을 꺾었다. 차량은 통제 불능 상태로 빗길을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향해 돌진했고, 뒤따라오던 SUV 차량들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그녀의 차 뒷범퍼를 강하게 들이받아 확인 사살을 가했다. 귀를 찢는 듯한 금속의 마찰음과 함께 가드레일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갔고, 서연의 차는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다가 검은 입을 벌리고 있는 파도치는 바다를 향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추락하는 짧은 순간 동안 시간은 마치 정지한 듯 느리게 흘러갔고, 서연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민혁과의 첫 만남과 그가 보여주었던 찰나의 따뜻함, 그리고 점차 차갑게 식어버린 결혼 생활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차체가 수면에 충돌하는 거대한 충격과 함께 차가운 바닷물이 깨진 차창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녀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아이만은 반드시 살리겠다는 처절한 의지를 불태웠다. 차가운 어둠이 그녀를 집어삼키기 직전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는데, 만약 신이 기적을 허락하여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자신과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 저들에게 반드시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복수의 맹세를 새기며 깊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다. 한편 펜트하우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강민혁은 서연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그녀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지만 들려오는 것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기계적인 안내 음성뿐이었고, 곧이어 그의 개인 비서실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정적을 깨뜨렸다. 비서실장의 떨리는 목소리는 서연의 차량이 해안 도로에서 사고를 당해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는 비보를 전했고, 민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굳어버리며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깨진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지만 민혁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아내가 폭풍우 속에서 홀로 죽음의 질주를 했다는 사실만이 뇌리에 박혀 심장을 난도질하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민혁은 겉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사고 현장으로 향했고,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지만 그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가누며 제발 그녀가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차와 구조대의 붉은 경광등이 빗속에서 요란하게 번쩍이고 있었고, 찢겨나간 가드레일 아래로는 성난 파도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얗게 부서지고 있을 뿐 차량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구조대장은 험한 날씨와 거센 조류 때문에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절망적인 보고를 전했고, 민혁은 빗물에 젖은 채 절벽 끝에 서서 아내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파도 소리뿐이었다. 그때 현장 감식을 하던 경찰관이 가드레일 근처 수풀에서 반짝이는 물건을 발견하고 민혁에게 건넸는데, 그것은 서연이 늘 소중하게 간직하던 결혼 반지와 찢어진 초음파 사진의 일부였다. 흙탕물에 더러워진 초음파 사진 속 태아의 흐릿한 형상을 보는 순간 민혁은 그동안 자신이 서연에게 얼마나 무심하고 잔인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으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자신이 사업과 성공이라는 핑계로 아내를 외면하고 그녀가 보내던 구조 신호를 철저히 무시한 결과가
바로 이 끔찍한 비극이라는 사실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을 후벼 팠고 그는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하늘을 향해 절규했다. 하지만 민혁의 절망 뒤편 어둠 속에는 최윤아가 멈춰선 차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으며 이제 태성그룹의 안주인 자리는 비어있고 민혁은 자신의 차지가 될 것이라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모르고 있었는데 심해로 가라앉은 차량의 운전석 문이 열려 있었고 누군가 필사적으로 삶의 끈을 놓지 않고 거친 조류를 헤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태성그룹을 뿌리째 뒤흔들 거대한 복수국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다. 폭우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쏟아져 내리며 세상의 모든 죄악과 슬픔을 씻어내리려는 듯했고 그렇게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채 죽음이라는 위장막 뒤로 사라졌다. 사고 발생 후 꼬박 사흘이 지났지만 수색 작업은 거센 폭풍우와 높은 파도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었고 강민혁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사고 현장 근처에 세워진 임시 지휘 천막을 지키고 있었다. 구조대원들이 인양한 차량은 처참하게 구겨져 본래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으며 운전석 문이 뜯겨나간 상태로 발견되어 탑승자가 충돌 직후 튕겨나갔거나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었다. 경찰과 해경은 주변 해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한서연의 시신은커녕 그녀가 입고 있었던 옷가지 하나조차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기상 악화로 인해 수색 작업은 잠정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민혁은 텅 빈 차량을 멍하니 바라보며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지만 차가운 바닷물에 젖어 엉망이 된 가죽 시트만이 그녀가 그곳에 존재했었다는 잔인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었다. 수색이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실종이 확실시되자 태성그룹 내부는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그룹의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서연의 사고를 단순한 빗길 운전, 부주의로 인한 비극으로 포장하여 언론에 배포했다. 민혁은 장례 절차를 준비하라는 비서실의 보고를 받고 격노하여 집무실의 집기들을 모조리 부숴버렸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녀가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확신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빈소조차 차리지 않고 집안에 틀어박혀 술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알코올이 아니고서는 귓가에 맴도는 빗소리와 그녀의 마지막 환영을 지워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최윤아는 슬픈 표정을 연기하며 민혁의 곁을 맴돌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민혁에게는 그 모든 것이 위선적인 소음으로 들릴 뿐이었고 오히려 그녀의 존재가 숨막히는 역겨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던 어느 날 밤취기에 비틀거리며 저택의 복도를 걷던 민혁은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서연의 서재 앞을 지나게 되었고 홀린 듯이 문고리를 잡아돌려 그 안으로 들어갔다. 서재는 그녀의 성격처럼 정갈하고 차분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주인 잃은 책상 위에는 먼지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고 공기 중에는 그녀가 즐겨 쓰던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있어 민혁의 가슴을 찌릿하게 만들었다. 그는 책상 의자에 주저앉아 그녀의 흔적을 더듬다가 잠겨있는 하단 서랍을 발견했는데 무심코 입력한 결혼기념일 숫자에 잠금장치가 해제되자 그 안에서 두꺼운 가죽 양장, 노트들과 수십 개의 USB가 쏟아져 나왔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놓인 노트를 펼쳤는데 그곳에는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서연의 또 다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노트에는 민혁이 지난 3년간 태성그룹을 이끌며 겪었던 수많은 위기와 난제들에 대한 분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놀랍게도 그가 기적적으로 해결했다고 믿었던 사안들 뒤에는 항상 서연의 치밀한 전략과 조언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녀는 민혁이 잠든 사이에 몰래 그의 서류를 검토하고 익명의 투자가나 컨설턴트라는 명목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왔으며 심지어 민혁이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을 주던 그 순간에도 밤을 새워가며 남편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민혁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으며 오열했고, 특히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아이의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는 그를 믿고 기다려야 해라는 문장을 보고는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 순간 민혁의 개인 변호사가 긴급한 표정으로 서재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고, 그는 민혁에게 사고 차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비공식 정밀 감식 결과를 내밀었다. 보고서에는 브레이크 오일 라인이 인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과 함께 이것은 명백한 계획 살인이라는 소견이 적혀 있었으며, 민혁의 눈동자는 슬픔에서 서늘한 분노로 급변했다. 누군가 자신의 아내와 태어날 아이를 고의로 죽였다는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던 죄책감의 방향을 복수심으로 틀어버리게 만들었고, 그는 즉시 사고 당일에 동선을 재구성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저택의 CCTV 서버는 누군가에 의해 초기화되어 있었고, 서연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칩은 바닷물에 부식되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보고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민혁은 이 모든 상황이 내부자의 소행임을 직감했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최윤아를 떠올렸지만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어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 직면했다. 최윤아는 이미 알리바이를 완벽하게 조작해 놓았고, 사고 당일 해외 출장을 핑계로 공항에 있었다는 기록까지 확보해둔 상태였기에 민혁은 그녀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날을 준비해 왔는지 깨닫고 치를 떨었다. 그는 서연의 노트와 USB를 비밀 금고에 옮겨 담으며 다짐했는데, 이제부터는 서연이 남긴 지혜를 빌려 그룹 내에 뿌리 박힌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아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진범을 찾아내 산산이 부수어 버리겠다는 것이었다. 민혁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바라보며 과거에 유약했던 감정을 모두 지워버리고 차가운 괴물이 되기로 결심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태성그룹은 서연의 실종 사건을 뒤로하고 다시금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로 돌아갔지만, 강민혁은 예전의 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사석에서의 웃음을 잃었고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 되어 임원들을 공포에 떨게 했으며, 특히 최윤아와 그녀의 세력을 은밀하게 견제하며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기 시작했다. 민혁은 서연의 빈자리가 주는 공허함을 일중독으로 채우려 발버둥 쳤지만, 밤마다 텅 빈 침대에 누울 때면 빗속으로 사라진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악몽처럼 되살아나 그를 괴롭혔다. 그는 매주 주말이면 아무도 모르게 사고가 났던 해안 절벽을 찾아가 바다를 바라보며 혹시라도 그녀가 살아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신랏 같은 희망을 품었지만 바다는 그저 침묵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혁은 서연이 남긴 USB 파일 중 암호화된 폴더 하나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 안에는 최윤아가 태성그룹의 자금을 횡령하여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정황과 이중 장부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서연이 사고 당일 민혁에게 보여주려 했던 진실이었으며, 그녀가 왜 그토록 절박하게 도망쳐야만 했는지에 대한 해답이기도 했다. 민혁은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며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한 채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다. 그는 이 증거를 당장 터뜨리기보다는 최윤아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추락시켜야 그녀가 느낄 고통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한편 지구 반대편의 어느 한적한 요양병원에서는 전신에 붕대를 감은 한 여성이 깊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고 있었는데, 그녀의 곁에는 정체불명의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생명 유지 장치를 체크하고 있었다. 그녀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성대와 얼굴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대수술을 받아야만 했고, 뱃속의 아이 역시 위태로운 상태였기에 생사를 넘나드는 사투를 벌여야 했다. 희미하게 눈을 뜬 그녀의 눈동자에는 과거의 유약함은 사라지고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과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자들에 대한 서늘한 살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강민혁과 최윤아의 이름을 되뇌며 반드시 살아서 그들 앞에 다시 서겠다는 피의 맹세를 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강민혁의 시간은
서연이 사라진 그날 밤에 멈춰 있었고, 그는 겉으로는 성공한 CEO로서 화려한 삶을 사는 듯 보였지만 내면은 이미 폐허나 다름없었다. 그는 서연이 남긴 재무분석 리포트를 성경처럼 끼고 살며 태성그룹을 국내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지만 그 모든 영광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했다. 최윤아는 민혁의 변화에 당황하면서도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더욱 교묘하게 그룹 내 세력을 확장해 나갔고, 겉으로는 민혁에게 충성하는 척하며 뒤로는 그를 무너뜨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이었는데, 죽은 줄 알았던 과거의 망령이 지옥에서 돌아와 그들의 목을 겨누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세월은 잔인하리만큼 빠르게 흘러 어느덧 한서연이 실종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태성그룹의 본사 풍경은 겉보기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웅장해졌지만 그 내부는 강민혁이라는 절대 권력자의 차가운 통치 아래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강민혁은 과거의 온정을 완전히 지워버린 채 오직 성과와 이익만을 찾는 냉혈한 기업 사냥꾼으로 변모해 있었으며, 그의 집무실은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허용되지 않는 얼음, 성과도 같아서 임원들은 보고를 들어갈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그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했다. 그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밤이면 여전히 서연의 환영을 보았지만 낮이 되면 그 고통을 타인에게 전가하듯 더욱 가혹하게 업무를 몰아붙였고, 덕분에 태성그룹은 역대 최고의 매출을 경신하고 있었지만 직원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최윤아는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승진하여 표면적으로는 민혁의 최측근이자 그룹의 2인자로서 권력을 누리고 있었지만 정작 민혁의 마음은 얻지 못한 채 철저히 비즈니스 파트너로서만 대우받는 현실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성그룹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정체불명의 외국계 헤지펀드인 네메시스 캐피털이 태성그룹의 지분을 공격적으로 매입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오며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렸다. 네메시스는 월스트리트에서 소리 없는 암살자로 불리며 부실 기업이나 경영권 분쟁이 있는 기업을 무자비하게 인수합병하여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분해해버리는 악명 높은 사모펀드였기에 그들의 타깃이 되었다는 것은 태성 그룹에 있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였다. 민혁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이미 네메시스는 태성그룹의 주요 계열사 지분을 상당수 확보한 상태였고, 그들은 태성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오너, 일가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으며 적대적 MA를 선언해왔다. 민혁은 네메시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는 신임 지사장과 직접 담판을 짓기 위해 회담을 요청했고, 며칠 후 태성그룹 본사의 대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양측의 대표단이 마주 앉게 되었다. 회담 시간이 되자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리고 네메시스 측의 대표단이 들어왔는데 그들의 중심에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한 여성이 서 있었고,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비비안 한이라고 소개된 그녀는 칠흑 같은 긴 생머리에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매를 가진 동양계 미인이었지만 그녀가 풍기는 기운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여신처럼 서늘하고 위협적이었으며 최고급 정장을 갑옷처럼 차려입은 모습에서는 빈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함이 느껴졌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악수를 청하며 의례적인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손끝에서 전해지는 묘한 전율과 함께 어디선가 맡아본 듯한 희미한 라벤더 향기에 멈칫하며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분명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이었고 성형수술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이목구비였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민혁의 기억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비비아나는 민혁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도도하게 맞받아치며 유창한 한국어로 태성그룹의 재무 구조가 생각보다 훨씬 엉망이라 실망스러웠다는 도발적인 첫마디를 던져 좌중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태성그룹이 숨기려 했던 분식 회계 의혹과 최윤아가 주도했던 부실 계열사 지원 내역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며 마치 태성그룹의 내부 사정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꿰뚫고 있었는데, 그 정보의 정확성은 단순히 외부 분석만으로는 알 수 없는 기밀 사항들이었다. 최윤아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비비안의 말을 끊고 무례하다며 소리를 질렀지만, 비비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무능한 임원이 목소리만 크다는 속설이 사실이었다며 최윤아를 벌레 보듯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3년 전 서연이 억울하게 당하며 흘렸던 눈물과는 정반대의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고, 최윤아는 본능적인 공포감을 느끼며 말문이 막혀버렸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민혁은 비비안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는데, 그녀가 서류를 넘길 때 검지손가락으로 종이 끝을 2번 톡톡 두드리는 습관이나 난처한 질문을 받을 때 왼쪽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는 미세한 표정, 변화가 죽은 서연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서연은 유약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던 반면 눈앞의 비비안은 공격적이고 당당한 사업가였기에 두 사람을 동일 인물로 연결짓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했지만, 민혁의 심장은 이성적인 판단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다. 민혁은 끓어오르는 혼란을 억누르며 비비안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비비안은 테이블 위로 몸을 숙이며 민혁과 시선을 맞춘 채 태성그룹의 경영진 교체와 투명한 경영을 원한다며 사실상 민혁의 퇴진을 요구하는 폭탄 선언을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민혁의 목을 겨누는 비수처럼 날카로웠고,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인 임원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민혁은 분노 대신 기이한 호기심을 느끼며 비비안에게 태성그룹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기에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반박했고, 비비안은 그런 민혁을 비웃듯 당신이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과연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인지 곧 증명해 보이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회의실을 나가기 위해 돌아설 때 민혁은 충동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비비안은 잠시 멈칫했지만 뒤를 돌아보지는 않은 채 또각거리는 구두굽 소리를 남기며 유유히 사라졌다. 민혁은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녀가 남기고 간 라벤더 향기가 짙게 배어있는 공기를 들이마셨고, 머릿속에서는 사고로 잃은 아내와 방금 만난 냉혹한 사업가의 이미지가 겹쳐지며 극심한 두통을 느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비비안 한의 모든 과거와 배경을 샅샅이 조사하라고 지시하며 이 여자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님을 직감했다. 한편 태성그룹 본사를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라탄 비비안. 한즉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한서연은 차문이 닫히자마자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태성그룹의 마천루를 올려다보며 3년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절벽 아래로 추락하며 느꼈던 뼈저린 고통과 공포를 다시금 떠올렸고, 그때 맹세했던 복수의 다짐을 되새겼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내 그 속에 고이 간직한 3살배기 아들의 해맑게 웃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눈빛을 다시 차갑게 빛냈는데, 아이는 그녀가 지옥 같은 재활 훈련과 성형, 수술, 그리고 뼈를 깎는 학습의 시간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이유이자 희망이었다. 서연은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그리고 아이에게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이 싸움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만 했다. 비비안의 비서이자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는 유일한 조력자인 제임스 킴이 운전석에서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괜찮으냐고 물었고, 서연은 거울 속의 자신을 응시하며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강민혁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것 또한 그녀의 계획 일부였으며, 그가 혼란스러워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첫 번째 복수였다. 그녀는 태성그룹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민혁과 윤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세상에 낱낱이 공개하여 처참하게 파멸시키는 것이 진정한 목표임을 상기했다. 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네메시스의 비밀안가로 향했고 서연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다음 단계의 작전을 머릿속으로 구상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최윤아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부터 하나씩 부수어 나가는 잔혹한 게임이 될 것이었다. 그날 밤 강민혁은 서재에 틀어박혀 비서실장이 가져온 비비안 한이 조사 보고서를 읽어내려갔지만 그곳에는 완벽하게 세탁된 신분만이 존재할 뿐 의심스러운 점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는 홍콩의 고아원에서 자라 미국으로 입양되었고 월스트리트에서 천재적인 투자 감각으로 최연소 임원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사진 속의 그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관된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혁의 본능은 이 완벽한 서류가 가짜라고 외치고 있었고 그는 서랍 속 깊이 넣어두었던 서연의 노트를 꺼내 펼쳐보며 비비안이 회의 시간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노트에 적혀있던 서연의 분석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율했다. 만약 그녀가 서연이라면 어떻게 살아 돌아왔으며 왜 자신에게 정체를 밝히지 않고 적으로 나타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민혁은 혼란과 죄책감 그리고 묘한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최윤아 또한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비비안의 눈빛에서 느껴졌던 기시감 때문에 공포에 떨며 자신의 비밀 장부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다. 그녀는 3년 전 사고 처리를 맡겼던 청부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상황을 재차 확인하며 혹시라도 서연이 살아있을 가능성을 물었지만 상대방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확언하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하지만 유나의 직감은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고 그녀는 비비안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이 파멸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며 은밀하게 뒷조사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각자의 의심과 계획을 품은 채 태성그룹을 둘러싼 세 사람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기 시작했고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복수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서울 도심의 그랜드 호텔 컨벤션 홀에서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권을 둘러싼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고 있었고 장내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태성그룹을 대표하여 연단에 오른 강민혁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완벽에 가까운 청사진을 제시하며 심사위원들을 압도하려 했으나 그의 눈길은 계속해서 맞은편에 앉아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비비안 한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있다는 듯 지루한 표정으로 펜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민혁의 신경을 묘하게 긁어놓았고 그는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면서도 등 뒤에 꽂히는 그녀의 서늘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네메시스 캐피털의 차례가 되자 비비안은 단상에 올라 태성그룹이 제시한 화려한 조감도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재무적 리스크와 환경규제 위반 가능성을 날카롭게 파고들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제시한 데이터는 태성그룹 내부에서도 극비로 분류된 민감한 정보들이었다. 비비안의 공격은 단순히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수준을 넘어 태성그룹이 이번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유동성 위기를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해 보임으로써 심사위원들의 안색을 하얗게 질리게 만들었다. 민혁은 주먹을 꽉 쥐며 그녀의 발표를 듣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녀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3년 전 서연이 가계부 한 구석에 메모해 두었던 우려사항들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다. 당시 민혁은 서연의 조언을 여자의 쓸데없는 걱정이라며 무시했었지만 지금 눈앞에서 비비안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분석은 태성그룹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명중시키고 있었고 민혁은 마치 죽은 아내가 돌아와 자신의 오만함을 꾸짖는 듯한 착각에 빠져 현기증을 느꼈다.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네메시스 컨소시엄의 승리로 돌아갔고 태성그룹은 확실시되던 수주전에서 패배하며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패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윤아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비비안을 향해 불법적인 정보 취득이라며 고성을 질렀지만 비비안은 우아하게 웃으며 무능한 자들이 패배할 때 핑계를 찾는 모습은 언제 봐도 추하다는 독설로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최윤아는 수치심에 몸을 떨며 회장 밖으로 뛰쳐나갔고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하여 비비안의 약점을 캐내기 위해 더욱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뒷골목의 정보 브로커와 해커들을 고용하여 네메시스 캐피털의 내부 서버를 해킹하고 비비안의 사생활을 도청하라는 불법적인 지시를 내렸는데 이는 비비안이 파놓은 더 깊은 함정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비비안은 이미 최윤아가 그런 식으로 나올 것을 예측하고 제임스 킴과 함께 가짜 데이터가 담긴 허니팟 서버를 구축해 놓았고 그 안에는 최윤아가 훔쳐가는 순간 그녀를 법적으로 파멸시킬 수 있는 조작된 미끼들이 가득했다. 그날 저녁 태성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강민혁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비비안에 대한 의심과 혼란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비서실장이 들어와 최윤아가 네메시스 쪽에 사람을 심으려 했다는 첩보를 보고했다. 민혁은 최윤아의 경거망동에 혀를 찼지만 그를 더 괴롭히는 것은 비비안이 보여준 전략이 서연의 스타일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점이었고 그는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해 비비안에게 비공식적인 만남을 제안했다. 비비안은 의외로 순순히 제안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프라이빗 라운지 바에서 마주 앉게 되었는데 흐르는 클래식 음악과 은은한 조명 아래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민혁은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비비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태성그룹을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물었지만 비비안은 그저 비즈니스일 뿐이라며 차갑게 선을 그었다. 민혁은 포기하지 않고 대화 도중에 서연만이 알 수 있는 과거의 기억들을 은근슬쩍 꺼내놓으며 비비안의 반응을 살폈는데 그는 일부러 서연이 생전에 알레르기 때문에 먹지 못했던 복숭아가 들어간 디저트를 주문해 그녀에게 권했다. 비비안은 잠시 멈칫하는 듯 했으나 이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포크를 들어 디저트를 입에 넣었고 민혁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우아하게 음식을 삼키며 아주 맛이 훌륭하다는 칭찬까지 덧붙였다. 서연은 지옥 같은 재활 기간 동안 체질 개선 치료까지 받으며 자신의 모든 약점을 지워버렸던 것이었고 민혁의 눈앞에서 완벽하게 타인이 되어 그를 기만하고 있었지만 민혁은 그녀가 음식을 씹을 때 오른쪽 뺨이 미세하게 떨리는 아주 작은 버릇을 포착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서연이 거짓말을 하거나 억지로 싫은 것을 참을 때 나타나던 무의식적인 습관이었고 민혁은 이제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민혁은 그 자리에서 그녀를 추궁하는 대신 침묵을 택했는데 만약 그녀가 정말 서연이라면 자신이 저지른 죄가 너무나 크기에 감히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비비안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라운지를 나서며 수행비서에게 그동안 진행해왔던 비비안에 대한 뒷조사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이는 진실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원하는 대로 게임에 응해주겠다는 체념, 섞인 결단이었다. 한편 비비안은 민혁이 떠난 후 화장실로 달려가 억지로 먹었던 복숭아 디저트를 모두 토해내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노려보았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올라오기 시작하자 미리 챙겨온 항히스타민제를 털어 넣으며 고통을 참아냈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을 시험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도 그가 자신을 알아봤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미 멈추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태성그룹을 향한 네메시스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고 비비안은 태성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태성건설과 태성전자의 자금줄을 동시에 압박하며 민혁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는 언론을 통해 태성그룹의 불법 승계 의혹과 최윤아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터뜨렸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여론을 조작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다. 최윤아는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패닉 상태에 빠져 민혁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민혁은 차가운 표정으로 스스로 해결하라며 그녀를 외면했고, 이에 앙심을 품은 최윤아는 자신이 살기 위해 민혁까지 물고 늘어질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태성그룹은 창사일의 최대의 위기를 맞았고 주주들은 민혁의 퇴진을 요구하며 아우성쳤지만 민혁은 이 모든 파도를 온몸으로 맞으며 기이할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했다. 민혁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대신 네메시스 측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는데, 이는 사실상 비비안에게 항복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임원들은 거세게 반발했지만 민혁은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일축하며 비비안을 공동 경영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녀를 본사, 상무실 바로 옆방에 배정하라는 파격적인 지시를 내렸다. 이것은 민혁이 비비안을 곁에 두고 그녀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는 의도인 동시에 그녀가 서연이라면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싶다는 애절한 갈망이 투영된 결정이었다. 비비안은 민혁의 예상 밖의 대응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이것이 민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태성그룹 본사에 입성할 준비를 마쳤다. 드디어 비비안한 이 태성그룹 본사로 첫 출근을 하는 날, 로비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그녀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회전문을 통과하며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강민혁은 정중하게 손을 내밀며 환영의 인사를 건넸지만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친 순간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고 주변의 소음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비비안은 민혁의 손을 잡지 않고 가볍게 목례만 한 채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닫히는 문 사이로 보이는 민혁의 쓸쓸한 표정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적의 심장부로 들어왔으니 더 이상의 자비는 없을 것이며 강민혁과 최윤아가 피눈물을 흘릴 때까지 이 잔혹한 복수극은 계속될 것이라는 그녀의 다짐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날 오후 비비안의 사무실로 배달된 익명의 우편물 하나가 새로운 파장을 예고했는데 그 안에는 3년 전 사고 당시 서연의 차에 설치되어 있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칩의 복사본이 들어있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지만 비비안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당시 사고를 조작했던 기술자나 혹은 최윤아의 배신자가 보낸 것임을 알 수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메모리 칩을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 속에 재생된 영상에는 빗속을 질주하는 서연의 차량 뒤로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위협하는 SUV 차량들의 모습과 결정적인 순간에 차량을 들이받는 충격적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무엇보다 사고 직전 운전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비비안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는데 이 영상 하나면 최윤아를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물론 강민혁을 살인 방조범으로 몰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최윤아는 벼랑 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어뜯듯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비비안 한이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끝장난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태성그룹의 보안팀장조차 매수할 수 없게 되자 뒷골목의 심부름 센터를 통해 전문 절도범들을 고용했고 그들에게 비비안의 펜트하우스에 잠입하여 문제의 메모리 칩을 훔쳐오라는 위험천만한 지시를 내렸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새벽 2시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비비안의 거처로 침입하여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비비안이 쳐놓은 거미줄에 걸려든 파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비비안은 맞은편 건물에서 CCTV 화면을 통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그녀의 옆에는 제임스 킴이 차가운 표정으로 경찰청장의 직통번호를 누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괴한들이 금고를 여는 순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고 그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의뢰인의 정체에 대해 신문을 받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즉각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비비안은 체포된 범인들로부터 최윤아가 사주했다는 자백을 녹취하여 결정적인 카드를 하나 더 확보하게 되었다. 이제 최윤아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고
강민혁에게 지울 수 없는 충격을 선사할 무대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는데 그 무대는 바로 태성그룹이 주최하는 연례자선 갈라 디너쇼였다.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총출동하는 이 화려한 파티는 태성그룹의 이미지 세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행사였고 최윤아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갈라디너 당일 서울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수천 송이의 장미로 장식되어 있었고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은 하객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가식적인 웃음을 나누고 있었다. 강민혁은 주최자로서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밀라 민영처럼 창백하고 생기가 없었으며 시선은 계속해서 출입구를 향해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그는 며칠 전 비비안의 사무실 옆방에서 들려오던 미세한 통화 소리를 우연히 엿들었는데 아이가 아프다는 내용과 함께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엄마라는 호칭에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비비안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은 그녀가 서연일지도 모른다는 자신의 추측에 혼란을 가중시켰지만 동시에 그 아이가 혹시 자신의 핏줄이 아닐까 하는 막연하고도 두려운 기대감을 품게 만들었다. 그때 행사장 입구가 술렁거리며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핏빛처럼 붉은 드레스를 입은 비비안 한이 압도적인 아우라를 뽐내며 등장하고 있었다. 비비안은 마치 여왕이 자신의 영토를 시찰하듯 당당한 걸음걸이로 레드카펫을 걸어 들어왔고 그녀의 목에는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힌 목걸이가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최윤아는 비비안의 등장에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곧 표정을 수습하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함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비비안은 최윤아가 내민 손을 무시하고 강민혁에게 다가가 오늘 밤이 태성그룹 역사상 가장 잊지 못할 밤이 될 것이라고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와 알 수 없는 슬픔이 공존하고 있었다. 민혁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당신이 준비한 쇼가 무엇이든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대답하며 그녀가 서연임을 확신하는 듯한 애절한 눈빛을 보냈다. 행사가 무르익고 하이라이트인 태성그룹의 비전 선포식 시간이 다가오자 조명이 어두워지고 대형 스크린에 태성그룹의 홍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최윤아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태성그룹의 윤리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연설을 늘어놓았는데 그녀의 위선적인 말들은 비비안의 비위를 상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최윤아가 연설을 마치고 박수를 유도하려는 순간 갑자기 스크린의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노이즈를 일으켰고 장내에는 의아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당황한 기술 스태프들이 시스템을 점검하려 했지만 이미 비비안이 심어놓은 해킹 프로그램이 메인 서버를 장악한 상태였고 곧이어 스크린에는 태성그룹의 로고 대신 3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밤에도로 CCTV 영상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영상 속에는 한서연의 차가 위태롭게 빗길을 질주하고 있었고 그 뒤를 검은색 SUV 2대가 살인적인 기세로 추격하며 차체를 들이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경악에 찬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했는데 영상의 오디오 트랙에서는 최윤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처리에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버려 브레이크 오일은 이미 손봤으니까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라고. 나는 그녀의 지시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잔혹해서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최윤아는 비명을 지르며 영상을 끄라고 소리쳤지만 스피커의 볼륨은 오히려 더 커지며 그녀의 추악한 살인교사 현장을 생중계하듯 내보내고 있었다. 민혁은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며 온몸을 떨고 있었는데 그가 막연하게 짐작만 했던 아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이토록 잔인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눈앞에 펼쳐지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단상 위에서 사색이 되어 떨고 있는 최윤아를 노려보았고 그 눈빛에는 당장이라도 그녀를 찢어 죽일 듯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때 무대 조명이 비비안 하늘 비추었고 그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 패닉 상태에 빠진 최윤아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녀는
떨고 있는 최윤아를 발로 차듯이 밀어내고 객석을 향해 섰는데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냉철한 사업가 비비안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한서연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여러분은 지금 태성그룹의 전략기획본부장 최윤아 이사가 저지른 살인 미수와 태성그룹이 은폐하려 했던 진실을 보고 계십니다. 비비안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가면을 벗어던지듯 선언했다. 저는 네메시스의 비비안 한이 아닙니다. 저는 3년 전 이들이 죽음으로 내몰았던 강민혁 사장의 아내 한서연입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의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그녀의 모습을 담기에 바빴다. 민혁은 무대 아래까지 걸어나와 서연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고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서연은 그런 민혁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는데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했을 때 나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지옥불 속을 기어서 빠져나왔어. 그리고 오늘 나는 당신들이 빼앗으려 했던 내 생명과 내 아이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러 왔어. 그녀가 손짓하자 스크린 화면이 바뀌며 한 병실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곳에는 산소 호흡기를 떼고 건강하게 자란 3살배기 남자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영상이 재생되었다. 아이의 얼굴은 강민혁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빼다 박은 듯 붕어빵이었고 특히 웃을 때 생기는 눈가 주름까지 민혁과 똑같아서 누구도 그 아이가 민혁의 핏줄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저 아이의 이름은 한하늘입니다. 강하늘이 아니라 한하늘 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내 아들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긍지와 분노로 떨리고 있었고 민혁은 스크린 속 아이의 모습에 오열하며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아이가 살아있다는 기쁨과 그 아이와 아내를 자신의 손으로 지옥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이 뒤섞여 그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다. 최윤아는 주저앉아 덜덜 떨며 이건 조작이야. 저 여자는 가짜야라고 중얼거렸지만 이미 경찰들이 들이닥쳐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고 있었다. 서연은 경찰에게 끌려가는 최윤아를 향해 싸늘한 미소를 보내며 이것은 시작일 뿐이야. 네가 감옥에서 썩는 동안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부수어 줄게라고 나직하게 읊조렸다. 행사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기자들이 서연과 민혁을 둘러싸고 질문 공세를 퍼부었지만 서연은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민혁은 그녀를 잡기 위해 손을 뻗었지만 수많은 인파에 가로막혀 그녀의 옷자락조차 스치지 못했고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절망적으로 서연아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고 붉은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는데 그 모습은 마치 불타오르는 복수의 화신과도 같았다. 호텔 밖에는 거센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서연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며 3년 전 그날 밤의 비와는 다른 시원함을 느꼈고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비로소 진정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날 밤 대한민국 전체가 태성그룹의 스캔들로 뒤집혔고 인터넷과 뉴스는 한서연의 생존과 최윤아의 살인 교사 혐의 그리고 강민혁의 숨겨진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검찰은 즉각 특별수사팀을 꾸려 태성그룹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태성그룹의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하며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강민혁은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칩거에 들어갔는데 그는 변호사도 만나지 않고 오직 서연이 공개한 아들의 영상만을 반복해서 돌려보며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회사의 주가가 아니라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가족이라는 행복이었음을 깨닫고 뼈저린 후회 속에 몸부림쳤다. 한편 서연은 아들이 잠든 침대 곁에 앉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복수의 첫 번째 단계는 성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함을 느꼈다. 최윤아가 파멸하고 강민혁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이 지난 3년간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을
완전히 보상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잡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준비했는데 강민혁이 진정으로 속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인 태성그룹을 완전히 해체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제임스 킴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태성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공식 선언하고 주식 매집을 가속화하라고 지시했다. 새벽이 밝아오자 서연은 잠든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다시 전투복과도 같은 정장으로 갈아입었는데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어젯밤보다 더욱 단호하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강민혁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조차 박탈하고 그를 철저하게 고립시켜 바닥까지 추락시킬 계획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다치더라도 멈추지 않을 작정이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 선 한서연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희생양 아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심판자가 되어 세상을 향해 걸어나갔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태성그룹 스캔들의 중심에 선 최윤아는 검찰의 포토라인 앞에서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려 했으나 그녀를 향해 쏟아지는 날계란과 시민들의 야유는 그녀가 쌓아올린 가짜성을 무참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화려한 명품 정장 대신 수의를 입고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좁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조차 그녀에게는 자신을 조롱하는 서연의 눈빛처럼 느껴져 소름 끼치는 공포를 자아냈다. 그녀는 변호인 접견을 통해 강민혁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수십 통이나 보냈지만 그 모든 편지는 뜯기지도 않은 채 반송되어 돌아왔고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철저하게 버림받았으며 이제는 그 누구도 자신을 구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그녀는 모든 책임을 강민혁에게 떠넘기며 자신은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거짓 진술을 늘어놓았지만 서연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과 비자금 장부는 그녀의 모든 변명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한편 태성그룹 본사는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처럼 아비규환의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었고 채권단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본사 로비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강민혁은 텅 빈 회장실에 홀로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한때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발 아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함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연이 보낸 태성그룹 해체 및 자산 매각 계획서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라 태성그룹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었던 모든 부정부패와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서연의 단호한 의지가 담긴 선전포고문이나 다름없었다. 임원들은 민혁에게 서연과 협상을 하거나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경영권을 방어해야 한다고 읍소했지만 민혁은 그들의 요청을 묵살한 채 자신의 개인 금고를 열어 지난 수십 년간 태성그룹이 정관계 로비를 위해 작성했던 비밀장부 원본을 꺼내들었다. 민혁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회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고 서연이 원하는 정의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비서실장조차 물리치고 직접 차를 몰아 네메시스 캐피털의 본사로 향했는데 건물의 위용은 마치 서연의 복수심처럼 높고 거대하게 솟아있어 그를 위압했다. 프런트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기다리는 동안 민혁은 지나는 직원들의 수군거림과 경멸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묵묵히 그 모욕을 감내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서연의 집무실 문이 열리고 그녀와 마주한 순간 민혁은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고통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왔지만 차마 다가가지 못한 채 문가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민혁을 마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나 처리해야 할 안건 중 하나로 대하고 있었다.
민혁은 천천히 다가가 테이블 위에 자신이 가져온 비밀 장부와 태성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내려놓았는데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했다. 이걸로 최윤아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한 이사회 전원을 감옥에 보낼 수 있을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회사를 공중분해시키든 매각하든 상관없어. 이게 내가 너와 하늘이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야. 민혁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서류들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서류를 훑어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는데 이제 와서 착한 척이라도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라며 민혁의 가슴을 후벼 파는 독서를 날렸다. 서연은 민혁이 내민 것이 단순한 항복 문서가 아니라 자신의 목줄을 쥐어주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민혁의 죄를 씻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차갑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민혁은 서연의 독설에도 물러서지 않고 무릎을 꿇으며 자신의 진심을 토해냈는데 그는 자신이 서연을 잃고 난 후에야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며 지난 3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음을 고백했다. 나를 용서하지 마. 나를 증오하고 짓밟아도 좋아. 하지만 하늘이만은 내 아들만은 한 번만 보게 해줘. 멀리서라도 좋아.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내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도 상관없어. 민혁의 애절한 호소는 집무실의 차가운 공기를 뒤흔들었지만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돌아설 뿐이었다. 그녀는 창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는데 민혁의 참회는 진실되어 보였지만 그가 저지른 방관의 죄는 너무나도 깊고 무거워 쉽게 씻겨질 수 없는 것이었다. 서연은 등을 돌린 채 하늘이는 아빠가 죽은 줄 알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네가 감옥에 가든 길거리나 앉든 그건 네 사정이야. 내 아들 앞에 살인. 방조자의 아버지는 필요 없어. 라고 매몰차게 거절했다. 다음 날 아침 태성그룹의 임시 주주총회장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는데 소액 주주들과 노조원들이 몰려와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고 있었고 단상 위에는 강민혁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준비해온 원고를 읽어 내려가며 태성그룹의 경영부실과 최윤아 이사의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했고 더 나아가 자신의 부덕함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사임함과 동시에 보유 주식 전량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다. 장례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렸지만 민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것은 그가 서연에게 약속했던 완전한 파멸을 스스로 이행하는 과정이었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서연의 복수를 완성시켜주려는 마지막 배려였다. 주주총회장 뒤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연은 묘한 표정을 지으며 제임스 킴에게 인수작업을 시작해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전부 집어삼켜 라고 짧게 지시했다. 최윤아에 대한 재판은 국민적인 관심 속에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는데 법정에서의 그녀는 예전의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이 헝클어진 머리와 초췌한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검찰은 서연이 제공한 증거와 민혁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녀에게 살인 미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 인멸, 교사 등 10여 가지의 혐의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윤아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방청석에 앉아있던 서연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치자 공포에 질려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경시하고 반성하긴커녕 증거를 조작하여 피해자를 2번 죽이려 했다며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최윤아는 비명을 지르며 혼절했고 교도관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가는 그녀의 모습은 인과응보라는 단어를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시켰다. 민혁 또한 약속대로 검찰에 출두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그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않고 검사의 모든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비록 직접적으로 사고를 사주하지는 않았으나 최윤아의 횡령을 묵인하고 사고 조사 과정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혐의, 직무유기 및 범인 도피 방조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구치소로 이송되는 버스 안에서 민혁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묘하게도 그 하늘은 서연이 아들의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었던 이유를 알 것만 같이 맑고 푸르렀다. 그는 쇠창살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지난 3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죄책감과 중압감에서 해방된 듯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마음속으로 서연과 아이의 행복을 빌며 자신이 치러야 할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다짐했다. 태성그룹은 결국 네메시스 캐피털에 의해 인수합병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서연은 한성홀딩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룹을 재편하여 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녀는 기존의 부패한 임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능력 위주의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특히 싱글맘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규모 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집무실에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한 자료들이 아닌 미래를 위한 기획안들이 쌓여 있었지만 가끔 늦은 밤 야근을 할 때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민혁의 편지, 그가 검찰 출두 직전에 남긴을 꺼내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기곤 했다. 복수는 끝났고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입은 상처와 잃어버린 시간들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씁쓸한 진실이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 멍처럼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은 다시 겨울로 접어들었고 첫눈이 내리는 날 서연은 아들 하늘이의 손을 잡고 교도소 면회실이 아닌 민혁이 수감된 교도소가 멀리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섰다. 하늘이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엄마, 저기는 어디야? 라고 물었고 서연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기는 아주 많이 아픈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 있는 곳이란다. 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아빠의 존재를 영원히 비밀로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민혁이 진정한 참회를 통해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서연이 잡은 아이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그녀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지탱해줄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털어내고 오롯이 자신과 아이를 위한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계절이 5번이나 바뀌고 다시 5번이 더 지나는 동안 세상은 태성그룹의 몰락을 잇고 한서연이 이끄는 한성홀딩스의 눈부신 비상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과거의 폐허 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문화를 꽃피우며 대한민국 재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집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더 이상 적자생존의 전쟁터가 아닌 상생과 책임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녀 자신 또한 복수의 화신에서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 있었다. 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아들 하늘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는데 사진 속의 하늘이는 늠름한 표정으로 학사모를 쓰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강민혁의 또렷한 이목구비와 서연의 부드러운 분위기가 절묘하게 조화되어 있었다. 아이는 아빠의 부재를 궁금해할 나이가 되었지만 서연은 거짓말로 아이를 위로하는 대신 아빠는 아주 먼 곳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고 속 깊은 하늘이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더 이상 묻지 않고 밝게 자라주었다. 한편 서울 외곽의 교도소 담장 안에서 강민혁은 수감번호 4058번으로 불리며 지난 5년간 철저한 참여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는 재벌 총수로서 누리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일반 수감자들과 똑같이 생활하며 거친 노역을 마다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던 수감자들도 묵묵히 자신의 죗값을 치르는 민혁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는 교도소 내 도서관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글을 가르치거나 검정고시 공부를 도와주며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나눔의 기쁨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좁은 독방벽에 기대어 서연과 하늘이를 위한 기도를 올렸는데 비록 닿을 수 없는 목소리였지만 그 시간만이 그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순간이었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동력이었다. 그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를 거부하고 형기를 모두 채우겠다고 고집했는데 그것은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 자신 안에 남아있는 오만함의 찌꺼기를 완전히 씻어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최윤아는 교도소 내에서도 적응하지 못한 채 정신적인 불안 증세를 보이며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는데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르거나 환청에 시달리는 등 비참한 말로를 걷고 있었다. 그녀가 수감된 사동의 교도관들은 그녀가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재벌가의 핵심 임원이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 정도로 망가진 그녀의 모습을 보며 혀를 찾고 이는 권력과 욕망에 눈이 멀어 타인을 파멸시키려 했던 자가 맞이하게 된 인과응보의 표본처럼 여겨졌다. 민혁은 우연히 운동 시간에 멀리서 최윤아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헝클어진 머리에 초점 없는 눈동자로 담벼락을 긁고 있는 그녀를 보며 분노보다는 연민과 함께 자신 또한 저런 괴물이 될 뻔했다는 섬뜩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멈출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준 서연에게 다시 한번 감사했고 비록 그녀를 잃었지만 자신의 영혼만은 구원받았음을 느꼈다. 드디어 강민혁이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하는 날이 다가왔는데 그날은 5년 전 그 사고가 있었던 날처럼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지만 공기는 훨씬 부드럽고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교도소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민혁이 세상 밖으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곳에는 화려한 플래시 세례를 터뜨리는 기자들도 그를 마중 나온 수행비서들도 없었고 오직 회색빛 하늘과 젖은 아스팔트만이 그를 반겨주고 있었다. 그는 낡은 두부 한 모를 사들고 올 가족도 없다는 사실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옷깃을 여미고 걸음을 옮기려 했는데 그때 길 건너편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비상등을 깜빡이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차문이 열리고 우산을 쓴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는데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우아하고 기품 있는 그녀는 바로 한서연이었다. 민혁은 꿈을 꾸는 듯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는데 죄인인 자신이 감히 그녀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그런 민혁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 덤덤한 표정으로 다가와 그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고 두 사람 사이에는 빗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다. 출소 축하해. 생각보다 얼굴이 좋아 보이네.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건조한 톤이었지만 민혁에게는 그 어떤 천상의 노래보다도 감미롭고 가슴 아프게 들려왔다. 민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네가 어떻게 여기에 나는 너를 볼 면목이 없어서 라고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는데 그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빗물과 섞여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서연은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민혁에게 건넸는데 그 안에는 민혁이 수감되기 전 사회에 환원하고 남은 개인 자산을 정리한 통장과 작은 아파트의 열쇠가 들어있었다. 이건 네가 정당하게 노동해서 벌었던 돈의 일부야. 이걸로 새 출발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스스로를 학대하지 말고 그렇다고 우리에게 속죄하겠다고 맴돌지도 마.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이면에는 한때 부부였던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와 인간적인 배려가 담겨 있었다. 민혁은 봉투를 받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젖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하늘이는 우리 아들은 잘 지내니 한 번만이라도. 아니야. 내가 욕심이 과했어. 그냥 건강하다는 말만 해줘. 라고 애원하듯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꺼내 갤러리에 저장된 동영상 하나를 재생하여 민혁에게 보여주었는데
화면 속에는 하늘이가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축구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늘이는 아주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아빠가 없어서 기죽는 일도 없고 오히려 엄마를 지켜주겠다며 씩씩하게 구는 아이야. 영상을 보는 민혁의 손이 덜덜 떨렸고 그는 화면 속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는데 자신이 저지른 과오 때문에 저 예쁜 아이의 곁에 있어줄 수 없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는 후회로 밀려왔다. 그는 한참을 울다가 핸드폰을 돌려주며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연아,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맙고 나 같은 놈 잊고 살아줘서 고마워. 라고 진심을 다해 말했다. 서연은 핸드폰을 넣으며 민혁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했는데 나는 너를 용서한 게 아니야. 단지 너를 미워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아까워서 놓아버린 것뿐이야. 그러니까 죄책감 갖지 말고 그렇다고 기대도 하지 말고 그냥 남남으로 각자의 인생을 살아. 그게 내가 너에게 내리는 마지막 형벌이자 선물이야. 그녀의 말은 민혁의 가슴에 깊이 박혔지만 그것은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주는 해방감으로 다가왔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심할게. 죽는 날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희의 행복만을 빌며 살게. 다시는 너희 앞에 나타나는 일 없을 거야. 라고 맹세했다.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로 돌아가 시동을 걸었고 민혁은 멀어져가는 차의 뒷모습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깊은 절을 올렸다. 차 안에서 백미러를 통해 빗속에 홀로 남겨진 민혁을 보던 서연의 눈가에도 옅은 물기가 맺혔지만 그녀는 곧 눈물을 닦아내고 앞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는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 잠들어 있는 하늘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겠지만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 살아남았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 될 것이며 이제 자신에게는 지켜야 할 미래와 사랑해야 할 현재만이 존재한다고. 비는 점차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도로 위를 달리는 서연의 차는 마치 긴 터널을 빠져나와 광명으로 향하는 듯 힘차고 경쾌하게 질주했다. 몇 년 후 서울의 한 소박한 동네에는 작은 서점 겸 카페가 문을 열었는데 그곳의 주인은 다리를 약간 절지만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중년의 남성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가게 앞을 쓸고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의 책상 한켠에는 낡은 성경책과 함께 먼 발치에서 찍힌 듯한 한 소년의 사진이 액자에 끼워져 있었다. 강민혁은 비록 화려한 CEO의 삶은 잃었지만 잃어버린 양심과 평범한 행복을 되찾은 채 자신만의 속죄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가끔 신문에 실리는 한성홀딩스의 기사와 멋지게 성장한 한서연 회장의 사진을 오려 스크랩하며 멀리서나마 그들의 안녕을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한편 한서연은 세계적인 경제 포럼의 연단에 서서 여성 리더십과 기업 윤리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곁에는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한 하늘이가 수행 비서처럼 든든하게 서 있었다. 강연이 끝나고 쏟아지는 박수 갈채 속에서 서연은 아들과 눈을 맞추며 환하게 웃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 그들의 앞에는 수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두 번 다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의 발걸음마다 묻어났다. 비가 그친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 시련을 딛고 일어선 그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서연과 강민혁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모든 인연과 악연은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마침표를 찍었고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되었다. 후회는 늦었지만 깨달음은 영원했고 복수는 차가웠지만 그 끝에 찾아온 평화는 따뜻했다. 서연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자신만의 하늘을 향해 비상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등 뒤로 따스한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다. 이것은 한 여자가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고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해낸 길고도 치열했던 투쟁의 기록이자 아름다운 승리의 서사시였다.